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그 두 번째 시간, 체중, 적게 먹기, 운동, 술, 소금,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표준 체중은 건강과 직결합니다. 적게 먹고 간식 줄이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3회, 5회 정도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최소한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장하죠.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나 뛰기, 자전거 타기 등 웬만한 운동들이 다 여기에 속하고요. 무산소 운동도 일주일에 한 2회 이상은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을 결정하는 근육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체중과 관련해서 최근까지도 우리 학계에서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 정도 체중은 나가야지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정도는 너무 마른 것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가졌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히 대한비만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 체중은요, 2000년도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된 일부 연구에 근거해서 동아시아 쪽 사람들의 표준 체중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표준 체중은 체질량 지수 BMI로 기준을 했을 때 18.5에서 23까지를 표준 체중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의 경우는 18.5에서 25까지 좀 더 그 범위가 넓죠. 그리고 비만의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양의 경우는 30 이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롭게도 체질량 지수가 약 23에서 26이나 27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과체중에서 비만 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몇몇 전문가들은 현재 표준 체중, 우리나라 표준 체중 기준은 너무 낮기 때문에 사망률 근거해서 좀 높여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사망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질병의 발생의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즉 질병의 예방, 질병의 발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체질량 지수가 25에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을 고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봤을 때 단순히 질병의 예방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망률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봤을 때는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현재의 표준 체중의 기준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비만의 경우는, 극도의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또 사망률도 높인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과체중 이하까지는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술입니다. 술 좋아하시죠? 아닌가요? 맞아요. 남성분들이 좀 술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과도한 음주는 각종 생활습관병의 원인입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면 고혈압, 이상질혈증, 당뇨 뿐만이 아니라 암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병뿐만 아니라 알코올 자체는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알코올을 남용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의학 분야에서는 좀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적정흡연이란 말이 없죠. 무조건 담배는 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한 개비, 두 개비를 하루에 피우더라도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이 조금씩 높아지거든요. 직선적으로 증가해요. 그런데 음주는 말이죠. 적정 음주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음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준잔의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1표준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의사들이 얘기하는 한 잔만 드세요, 두 잔만 먹으세요 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1표준잔이라는 의학적인 개념은 알코올이 12g 들어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그 술 안에 몇 퍼센트 정도가 알코올이냐 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도수 낮은 거로 대표적인 게 맥주죠.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안 드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4 내지 5%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소주는 옛날엔 2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16.5% 내외, 16%대까지 낮아졌죠. 양주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40도가 되겠죠. 40도. 이 알코올 도수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바로 이제 표준 잔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의 경우는 1표준잔 한 잔은 355cc 한 캔 정도에 해당합니다. 소주는 한 잔이 50cc입니다. 거기에 16도니까 곱하면 대략 한 잔 반에서 두 잔 정도가 1표준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음주의 개념이 나왔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2표준잔, 여성의 경우는 1표준잔이 적정 음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적정 음주자는 비음주자보다 오래 산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2000년도에 이미 벌써 20년 전이네요. 기존에 발표됐던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28편의 관찰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하루 한 20g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 대략 2표준잔 약간 못 되네요. 이 정도 먹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 즉 협심증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20%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심장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그 사람들의 발생 빈도를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술을 조금씩 먹으면 한 잔, 두 잔이 되면서 발생률이 낮아져요. 그러나 세 잔, 네 잔을 넘어가면 이 발생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네다섯 잔 이상 한 번에 먹으면 관상동맥 질환 역시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연구가 이 논문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에 마찬가지로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이 나왔는데 이 연구에서도 역시 가벼운 음주자, 즉 하루에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잔 정도 2표준잔을 먹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20% 정도 나왔다는 게 공통적인 결과죠. 그런데 말이죠. 아주 대단한 이벤트가 2016년에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암센터에서는 매년 3월 말이 되면 암 예방의 날을 기념을 합니다. 2016년 암 예방의 날에는요, 기존에 제정했던 10주년이 되었던 암 예방 수칙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암 예방 수칙 중에서 음주에 대해서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즉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암 예방 수칙에 술과 관련해서는 술은 하루에 2잔 이내로만 마시자라는 수칙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2잔 정도까지는 적정 음주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2016년 이날을 계기로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라, 한 잔도 먹지 말아로 강화가 된 것이죠. 그 배경에는요, 국제암연구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음주 자체를 발암 1군 요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술은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상당히 많은 암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2015년도에
유럽의 EU에서 암 예방 수칙이 거기에서도 공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술을 아예 마시지 말 것으로 2014년에 개정을 했는데 이 EU의 암 예방 공고 사항과 국제암연구소의 이런 공고안에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특히 이 EU, 유럽의 암 예방 수칙이 개정이 된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는 2013년도에 이탈리아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에 기인합니다. 이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요, 가벼운 음주, 하루에 1잔 정도, 알코올 섭취량 12g 이하에서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도암도 17%, 식도암도 30%, 유방암, 간암, 대장암도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음주뿐만이 아니고 가벼운 음주도 여러 암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EU에서 암 예방 수칙을 강화시킨 거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강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동의하시나요? 이른바 애주가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충격적인 개정안이죠. EU 암 예방 수칙 공고안의 문제점은 뭐냐면 각 암종에 대해서, 여러 암종에 대해서 환자 대조군 연구와 코호트 연구 결과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너무 좀 학문적으로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술이 어떤 암의 원인이고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다. 이런 연구를 하려면 어떤 연구를 하면 되겠나? 임상시험 같으면 어때요? 100명을 모집해서 50명에게는 가짜 약을 주고 50명에게는 진짜 신약을 복용하게 한 후 효과나 부작용이 있는지 비교를 해서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담배는 어떻게 해요? 100명을 모집해서 50명은 앞으로 10년 동안 담배 피우지 마라고 하고 50명은 마음대로 피워. 근데 이런 게 윤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은 안 되고요. 그냥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관찰 연구라고 해요. 관찰 역학연구. 뭐냐면 이미 폐암이 발생한 폐암 환자 10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폐암이 없는 건강인 100명을 모집해서 그 안에서 평상시 흡연율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폐암 환자군에서 약 80% 가까이가 흡연자였고 정상인들은 남성 흡연율이 40%로 2배 이상 높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흡연은 폐암의 원인일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환자 대조군 연구라는 거는 이미 질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기존의 생활 습관을 물어보기 때문에 몇 가지 왜곡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기억의 비뚤림. 옛날에 많이 피웠는지 적게 피웠는지에 대해서 잘못 기억을 회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회상 편향이라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일부 사람들만을 원래 전체 표본,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표본을 환자군과 대조군을 뽑는 과정에서 불균등하게 전체 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바로 선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일단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반해 코호트 연구를 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코호트란 말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집단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런 코호트 연구는 환자 대조군 연구랑 달리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현재 폐암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10년, 20년 있다가 흡연 유무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있어서 코호트 연구 같으면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른바 가벼운 음주를 하는 사람 얼마나 암 발생했냐 비교를 하기 때문에 환자 대조군 연구보다는 코호트 연구 결과가 좀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를 합쳐놓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메타 분석이라고 해도. 이런 게 잘못됐고요. 또 하나는 일부 암의 경우에는 가벼운 음주가 아니었고 중등도 음주, 즉 한두 잔이 아니고 두세 잔, 네다섯 잔 그 데이터를 잘못 인용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 학술지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학술지에서 받아들여져서 EU 암 예방 수칙은 다시 수정한 논문이 1년 있다가 다시 발표가 됐죠. 하지만 개정 수칙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환자 대조군 연구와 코호트 연구를 뭉뚱그려서 다 합쳐보니까 구강암, 식도암, 인두암, 유방암, 대장암이 높아졌지만 코호트 연구만 따로 그 자료를 봤더니 높이는 암이 유방암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암들은 가벼운 음주의 경우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는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표준잔의 가벼운 음주는 전반적으로는 암의 위험성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 유방암은 9% 정도 높이고요, 남성 대장암은 6%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흥미로운 거는 가벼운 음주를 하게 되면 폐암 발생이 오히려 9% 낮아지는 걸로 나와요.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벼운 음주와 관련해서 기존에 발표한 것처럼 모든 전반적인 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근거가 없고, 다만 여성 유방암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라면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토픽으로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도한 소금 섭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대표적인 세 가지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혈압을 높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암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경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도한 소금 섭취는 제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소금 일일 권장 섭취량이 하루에 5g 미만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나트륨 함량으로 우리가 보통 기준을 삼죠. 소금은 NaCl이잖아요. 즉 나트륨이랑 염소랑 합쳐진 건데 요게 5g이니까 밀리그램으로 따지면 5,000mg이에요. 5,000mg. 이 중에 5,000mg 중에 나트륨만으로 봤을 때 2,00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2g, 즉 2,000mg 미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많이 먹는 라면 같은 경우에는 한 봉지에 지금 아마 겉면에 한번 포장지를 보세요. 나트륨이 얼마 들어있냐면 대개 1,900mg 이 정도 내외가 들어있습니다. 즉 하루 권장,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권장 섭취량의 나트륨이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라면 먹을 때 라면만 먹습니까? 김치나 또 단무지 이런 것도 먹고, 그리고 저녁 때는 라면 대신 또 뭐 먹습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매번 반찬에 김치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먹습니까? 옛날에는 13g 이상 먹고 그랬어요. 5g 미만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많은 그 몇십 년 동안 캠페인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가 5g을 미만을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9g 정도 먹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좀 짜게 먹는 상황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또 연구 결과, 메타 분석 논문이 하나 또 나왔어요. 2014년에 기존에 나온 23편의 코호트 연구랑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소금을 6.6g에서 12.4g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하면 5g보다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오히려 이거보다 싱겁게 먹거나 짜게 먹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세계보건기구의 소금 권장 섭취량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망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 봤을 때 5g 이상은 여전히 질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싱겁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기준도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면 지금의 5g 기준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소금 섭취량 옛날엔 10g을 넘겼었는데 지금 9g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조금만 덜 짜게 먹는다면 이러한 고혈압, 그 다음에 위암,
골다공증 위험성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2015년 10월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을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를 했어요. 추적 물질이란 거는 발암 물질이라고 100%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적색육을 가공을 한 햄, 소시지, 베이컨,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가공육을 아예 한 단계 더 높은 발암 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가공육이나 적색육을 먹을 때마다 대장암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정말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대장 용종의 개수도 많고 발생도 많습니다. 결국 그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기 먹지 말아야 되냐?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루에 한 70g 정도까지 고기를 먹는 것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5g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정도 고기 양은요, 대장암 위험성을 그렇게 높이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배 식단에 고기를 먹고 그런 가족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활 습관들은 좀 바꾸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하루에 70g이면 일주일이면 77이 49, 약 500g인데 우리가 보통 고깃집에 가서 1인분이 150g 내외 하죠. 혹은 200g 정도 하죠. 그러니까 한 3인분 이내로 일주일에 줄이면 큰 문제는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과 채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이 적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서양에서는요,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400g 이상 먹어라. 그리고 특정 과일과 채소만 먹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는 의미에서 5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과 채소를 5단위를 먹자. 5인분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5-a-day 캠페인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500g 이상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우리 반찬에 대부분 항상 채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색깔이 조금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먹어야지 다양한 색깔마다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특히 항산화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특히 체중, 적게 먹기, 운동하기, 술, 소금, 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네, 다음 주 주제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거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과연,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홍삼 등등 건강기능식품이 이름 그대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중심에 기반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